만 원이 어디 개 이름이에요? 누가 요즘 칠순에 한복 입는다고 애 학원비 낼 돈으로 한복을 빌려 입어요? 공짜로 누를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대박 행운과 함께 감동적인 사연 들려드릴게요.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제겐 큰 힘이 됩니다. 저녁 8시 거실의 대형 TV에서는 시끄러운 예능 프로그램이 한창이었지만 제 귀에는 며느리 박지연의 날카로운 목소리만이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42살의 며느리는 방금 정성껏 깎아 대령한 사과 접시는 쳐다보지도 않은 채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 새로 칠한 손톱을 매만지며 저를 쏘아 붙였습니다. 마치 제가 70평생을 헛살아 세상 물정 하나 모르는 돈 달라고 조르는 철부지 늙은이가 된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서 방금 전 며느리가 내뱉은 개 이름이라는 모욕적인 단어를 가만히 곱씹었습니다. 온몸에 피가 역류했다가 순식간에 차갑게 식어버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신도시의 한 아파트에서 황혼을 보내고 있는 70살의 오정숙입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황혼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제 모든 것을 바친 큰아들 김영훈 내외의 집에서 10년째 무급 가사 도우미이자 손주들의 육아 도우미로 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더러 아들 하나 잘 둬서 호강한다고들 했습니다. 10년 전 제 남편 김진철이 갑작스러운 병으로 세상을 떠났을 때 저는 남편과 제가 평생을 피땀 흘려 모은 이 30평대 아파트, 당시 시가 5억 원이 넘던 이 집을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큰아들 영훈의 이름으로 증여했습니다. 장남이 반듯하게 서야 집안이 바로 선다는 남편의 유언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그것이 제 남은 노후를 지켜줄 가장 튼튼한 동아줄이 될 것이라 철석같이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믿음은 지난 10년의 세월 동안 서서히 금이 가기 시작했고 바로 오늘 제 칠순 잔치 한복값 50만 원을 두고 벌어진 이 소동 속에서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오늘 이 끔찍한 말이 나오기까지의 과정은 이렇습니다. 저는 10년째 매일 새벽 5시면 눈을 뜹니다. 알람 소리 때문이 아니라 어김없이 쑤셔오는 무릎과 허리 통증 때문에 더 이상 잠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일어나자마자 저는 이 집에서 가장 작고 해가 들지 않는 원래는 창고로 쓰이던 제 쪽방을 나섭니다. 그리고는 내 식구의 아침 식사를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중견기업 과장인 아들 영훈은 뜨끈한 국물 없이는 밥을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일 다른 종류의 국, 예를 들면 소고기 뭇국이나 황태 해장국을 끓여내야 합니다. 중학생 손자 준우는 한식은 입에도 대지 않아 따로 토스트와 스크램블 에그를 만들어야 합니다. 며느리 지연은 아침은 거르지만 자신이 마실 고급 원두커피가 미리 내려져 있지 않으면 온종일 신경질을 부립니다. 저는 매일 아침 3종류의 아침상을 차려내고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8시가 넘어 실크 잠옷 차림으로 방에서 나온 며느리는 제가 갓 끓여낸 된장찌개 냄새를 맡고는 코를 찡그렸습니다. 어머니, 제가 아침부터 냄새나는 건 좀 그렇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준우 토스트가 좀 탔네요. 애 몸에 안 좋은 거 들어가잖아요. 고맙다는 말은 고사하고 매일 아침 저를 평가하고 지적하는 것이 며느리의 하루 일과 시작이었습니다. 그렇게 식구들을 모두 내보내고 나면 저는 숨 돌릴 틈도 없이 산더미 같은 설거지와 빨래를 해치웁니다. 5억 원짜리 아파트를 청소하는 사람은 10년째 저 하나였습니다. 오후 2시가 되면 초등학교 5학년 손녀 민지를 피아노 학원에 데려다주고 3시 반에는 준우를 학교 앞에서 태워 영어 학원에 내려줍니다. 그리고 5시 반에 다시 준우를 데리고 집에 돌아오면 쉴 틈도 없이 저녁 식사 준비를 시작해야 했습니다. 이 모든 노동의 대가로 제가 받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며느리 지연은 가끔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어 어머니가 집에 계시니 너무 편하고 좋아요. 애들도 다 봐주시고라며 웃곤 했는데 그 편함의 무게를 저는 제 달아버린 무릎 연골로 고스란히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저는 제 기초노령연금이 나오는 날이면
그 돈을 쪼개 손주들 간식거리와 제철 과일을 사다 바쳤습니다. 며느리는 단 한 번도 저에게 생활비를 주거나 용돈을 준 적이 없었고 오히려 제가 사온 과일이 유기농이 아니라며 타박을 주기 일쑤였습니다. 그렇게 10년을 헌신한 제게 어제는 참으로 기쁜 소식이 있었습니다. 작은 무역회사를 운영하며 어렵게 버티던 둘째 아들 영민과 며느리 은서가 저녁에 과일 바구니를 사들고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저희 이번에 큰 계약을 성사시켰어요. 다 어머니께서 기도해 주신 덕분이에요. 며느리 은서는 제 손을 꼭 잡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러면서 2달 앞으로 다가온 제 칠순 생신을 강남에 있는 호텔에서 성대하게 치러드리겠다고 했습니다. 형편이 어려워 아무것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저희 사업 자금 보태라며 쌈짓돈을 쥐어주던 둘째 내외였습니다. 저는 그런 둘째가 대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5억 원짜리 집을 다 받고도 나 몰라라 하는 큰아들 내외와 비교되어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그렇게 둘째, 내외가 돌아간 후 저는 큰아들 내외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 영우는 여전히 TV에 시선을 고정한 채였고 며느리 지연은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둘째가 모든 비용을 부담하는 칠순 잔치에서 장남인 영훈의 체면이 말이 아닐 것 같아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남은 어미의 마음으로 큰아들에게 작은 역할이라도 주어 그 체면을 세워주고 싶었습니다. 영훈아, 그리고 세아가, 너희도 들었지? 영민이가 글쎄 호텔에서 칠순 잔치를 해준단다. 그런데 아무래도 엄마가 그때 입을 한복 한 벌은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그 대여비 50만 원 정도만 너희가 장남 체면으로 좀 내주면 어떻겠니? 저는 최대한 조심스럽고 부드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그것이 제 평생의 헌신에 대한 보답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큰아들의 체면을 위한 배려라는 것을 알아주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바로 지옥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며느리 지연은 스마트폰에서 눈을 떼더니 저를 벌레 보듯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지금 제정신이세요? 도련님이 다 알아서 한다는데 거기에 숟가락을 왜 얹으려고 하세요? 50만 원이 어디 개 이름이에요? 누가 요즘 칠순에 한복 입는다고 애 학원비 낼 돈으로 한복을 빌려 입어요? 며느리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10년간 쌓아둔 온갖 경멸을 담아 제게 독화살 같은 말들을 쏘아댔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제 아들, 제 피부치인 영훈을 바라봤습니다. 제발 이 상황을 수습해 주길, 며느리의 저 버르장머리 없는 입을 당장 막아주길 간절히 바랐습니다. 하지만 45살의 제 아들 김영우는 저와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그저 TV 채널을 돌리며 세상에서 가장 귀찮다는 듯이 툭 내뱉었습니다. 엄마, 그냥 영민이가 하자는 대로 해. 괜히 나서서 돈 쓸 생각하지 말고 우리 형편 어려운 거 알면서 왜 그래? 아들의 그 건조하고 차가운 목소리, 그것은 며느리의 100마디 욕설보다 더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제 심장을 그대로 관통했습니다. 10년간의 헌신, 5억 원의 증여, 그 모든 것이 이들에게는 아이들 학원비 50만 원보다도 못한 귀찮은 짐짝이었던 겁니다. 저는 더 이상 그 모욕적인 공간에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조용히 일어나 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문을 닫고 차가운 방바닥에 주저앉자 그제야 참았던 눈물이 봇물 터지듯 쏟아졌습니다. 분하고 억울해서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내가 내 자식에게 이런 대접을 받으려고 평생을 바쳤는가? 10년 동안 내가 대체 뭘 한 것인가? 그렇게 한참을 울부짖고 있을 때 문득 10년 전 남편 김진철이 숨을 거두기 직전 제 손을 잡고 남겼던 유언이 벼락처럼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여보, 내가 미안하오. 당신 혼자 두고 가서. 하지만 내가 당신을 위해 마지막 선물을 하나 남겨두었소. 내가 죽고 정확히 10년이 되는 날, 우리 침실 침대 밑에 있는 낡은 금고를 열어보시오. 그때가 되면 그것이 당신에게 아주 큰 힘이 될 거요. 저는 흐릿한 눈으로 방구석에 놓인 작은 달력을 바라봤습니다. 남편의 10주기, 그날이 정확히 일주일 앞으로 다가와 있었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눈물 대신 차가운 분노가 제 안에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제 침대볼을 들추고 그 밑 가장 구석진 곳, 지난 10년간 먼지만 수북이 쌓여 있던 그 낡고 작은 금고를 바라봤습니다. 50만 원. 그래, 너희에게 나는 50만 원짜리, 아니, 걔 이름만도 못한 존재였지. 좋습니다. 일주일만 기다려라. 내가 너희에게 5억 원짜리 배신이 어떤 맛인지, 그 50만 원의 모멸감이 몇천 배가 되어 돌아오는 지옥을 똑똑히 보여줄 테니, 그날 밤 저는 제 방으로 돌아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며느리 박지연이 내뱉은 걔 이름이라는 날카로운 단어가 제 귓속에서 메아리치며 잠을 이루지 못하게 했습니다. 5억 원짜리 집을 통째로 내어준 집, 제가 10년간 매일 쓸고 닦은 이 집에서 저는 창고방으로 쓰이던 가장 작고 차가운 방 한 칸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 방에는 작은 침대와 낡은 경대 하나가 전부였죠. 저는 그 침대에 걸터 앉아 닫힌 방문 너머로 들려오는 거실의 TV 소리와 며느리와 아들의 희미한 웃음소리를 들었습니다. 방금 전 늙은 어미에게 그토록 모욕적인 말을 쏟아내고도 그들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자기들의 일상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집에서 가족이 아니라 그저 소리 없이 밥을 하고 청소를 하는 기계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제 손은 10년간의 고된 가사노동으로 마디마디가 굵어지고 거칠어져 있었습니다. 손주들 기저귀를 갈고 이유식을 만들고 며느리의 속옷까지 손빨래하며 보낸 세월이었습니다. 며느리 지연은 결혼 직후부터 어머니, 저는 바깥일 할 테니 어머니는 집안일 좀 맡아주세요. 그게 효율적이잖아요. 라고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아들 내외가 맞벌이를 하며 바쁘게 사니 은퇴한 늙은 어미가 집안일을 거두는 것이 돕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3년 만에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힘들다는 이유였습니다. 회사를 그만둔 후에도 며느리의 생활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매일같이 백화점 문화센터에 가거나 친구들과 브런치 모임을 가거나 비싼 피부 관리를 받으러 다녔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시간 동안 저는 집에서 꼼짝없이 손주들을 돌보고 살림을 해야 했습니다. 심지어 며느리는 저를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 어머님이 아니라 우리 집에 일 봐주시는 분이라고 애둘러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며느리의 친구들이 집에 놀러 왔을 때 제가 땀을 뻘뻘 흘리며 과일과 차를 내어가자 며느리의 친구가 어머님 고생이 많으시네요 라고 인사를 했습니다. 그러자 며느리 지연이 깔깔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은 무슨 우리 준우, 민지 봐주시는 분이에요. 어머니라고 부르며 편하게 지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얼굴이 화끈거려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5억짜리 집에 얹혀 산다는 죄책감 때문에 그리고 아들 영훈의 체면 때문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웃어넘겨야 했습니다. 그런 굴욕적인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 동안 저는 제 방 한 구석, 침대 밑에 놓인 낡은 금고를 바라봤습니다. 제 남편 김진철, 그는 참으로 과묵하지만 속이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평생을 건설 현장에서 땀 흘려 일하면서도 단 한 번도 저에게 큰 소리 한 번 내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며칠 전 병상에서 제 손을 잡고 그 금고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저 금고는 내가 당신 몰래 모은 내 마지막 재산이오. 하지만 지금은 절대 열어보지 마시오. 내가 죽고 정확히 10년이 되는 날, 그때 열어보시오. 혹시라도, 정말 혹시라도 영훈이 녀석이 당신 속을 썩이면 이 금고가 당신을 지켜줄 거요. 저는 그때 남편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왜 내 속을 썩인단 말인가? 그렇게 믿음직한 장남인데. 하지만 남편은 제 아들 영훈의 본성을 이미 꿰뚫어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남편은 영훈이가 어릴 때부터 유독 이기적이고 제 것만 챙기는 모습을 보일 때마다 저 녀석은 정숙이 네가 너무 오냐오냐 키워서 문제다. 지밖에 모르는 놈이 될까봐 걱정이다. 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하곤 했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애가 똑똑해서 그렇죠. 장남이라 듬직하기만 한데요. 라며 아들 편을 들었습니다. 남편은 그런 저를 보며 그저 깊은 한숨만 내쉴 뿐이었습니다. 이제와 돌이켜보니 남편은 모든 것을 예견하고 있었습니다. 5억 원짜리 아파트를 큰아들에게 증여하자고 했을 때도 남편은 마지막까지 망설였습니다. 당신 명의로 된 재산 하나 없이 늙으면 자식이라도 당신을 무시하게 되는 법이오. 차라리 공평하게 나눠주거나 당신이 꼭 쥐고 있으시오. 하지만 저는 영훈이가 설마 우리를 배신하겠어요. 장남이 든든해야죠. 라며 고집을 부렸고 결국 남편은 제 뜻을 따라주었습니다. 남편은 그렇게 떠나는 순간까지도 저의 어리석은 믿음이 무너질 그날을 걱정하며 저를 지켜줄 마지막 비상금을 남겨두었던 것입니다.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금고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10년간 한 번도 만져보지 않았던 금고 위에는 먼지가 두껍게 쌓여 있었습니다. 손으로 먼지를 훔쳐내자 차가운 쇠의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남편의 10주기는 정확히 6일 뒤였습니다. 남편의 10주기는 정확히 6일 뒤였습니다. 저는 그 6일을 버텨내기로 했습니다. 아니, 버티는 것이 아니라 10년간의 제 헌신을 스스로 증명하고 기록하기로 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이전처럼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마음가짐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헌신하는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증거를 수집하는 관찰자였습니다. 아침에 며느리가 어머니, 이 국은 어제 먹은 거 재탕이에요? 맛이 왜 이래? 라고 타박을 할 때도 저는 예전처럼 아니다, 새로 끓인 거다 라고 변명하는 대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 2025년 11월 4일 아침, 큰며느리 박지연, 10년간 아침밥 차려준 시어머니에게 국재탕 타박, 기억하겠다. 손주 학원 픽업을 다녀와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 소파에 잠시 앉아 있으니 며느리가 어머니 쉴 시간이 어딨어요? 저녁 준비하셔야죠. 오늘은 갈비찜 먹고 싶네 라고 말할 때도 저는 조용히 일어나 부엌으로 향하며 날짜를 되뇌었습니다. 11월 4일 오후 5시 며느리 박지연, 시어머니를 부엌대기 취급하며 갈비찜 명령. 잊지 않겠다. 아들 영우는 더욱 가관이었습니다. 칠순 잔치 비용으로 그 소동이 벌어진 이후 저와는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제가 차려준 저녁상에 앉아서도 스마트폰으로 주식창만 들여다볼 뿐이었습니다. 영훈아, 너 요즘 회사 일은 할만하니? 제가 10년 만에 처음으로 용기를 내어 딱딱한 저녁 식사 분위기를 환기하려 말을 걸었습니다. 아들 영훈은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내 회사 일을 알아서 뭐하게, 그냥 밥이나 줘. 그 순간 밥주걱을 들고 있던 제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5억짜리 집을 준 어미에게 아들은 밥이나 줘 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11월 5일 저녁 7시 큰아들 김영훈, 어미의 안부 인사에 밥이나 줘 라고 응수, 명백한 불효. 저는 매일 밤 그날 있었던 굴욕과 모욕을 낡은 수첩에 하나하나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분노로 시작했지만 기록이 쌓여갈수록 제 마음은 오히려 차분해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제 10년의 헌신을 그리고 남편의 마지막 사랑을 되찾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의 무기가 될 낡은 금고, 그 안에는 과연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남편은 현금보다는 부동산이나 증서 같은 것을 선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혹시 잊고 있던 땅 문서라도 있는 것일까? 아니면 저 몰래 들어둔 거액의 보험 증서일까? 저는 그 내용물이 무엇이든 그것이 저의 남은 인생을, 저의 존엄을 되찾아줄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이제 6일, 아니 5일 남았습니다. 저는 제 마지막 무기를 꺼내들 그날을 기다리며 내일도 어김없이 새벽 5시에 일어나 밥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내일 짓는 밥은 헌신의 밥이 아니라 배신에 대한 대가를 묻는 마지막 밥이 될 것입니다. 50만 원 모욕 사건이 있은 지 이틀이 지난 주말이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낡은 수첩에 큰아들 내외의 언행을 낱낱이 기록하며 남편의 10주기가 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집안의 공기는 그날 이후로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며느리 지연은 제가 차려준 밥상 앞에서도 대놓고 배달앱을 켜서 어머니, 저녁은 이걸로 시켜 먹을게요. 어머니 밥은 이제 질려서 라며 저를 투명인간 취급했습니다. 아들 영훈 역시 저를 철저히 외면했습니다. 저는 그들이 저를 무시하고 경멸하는 모든 순간을 묵묵히 받아내며 그들의 불효를 제 수첩 첫 페이지에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었습니다. 제 마음은 지옥불에 타들어가는 것 같았지만 동시에 남편이 남긴 금고를 열 날이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만이 저를 버티게 하는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거실 청소기를 돌리고 있던 제게 둘째 며느리 최은서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어머니, 저 은서예요. 식사는 하셨어요? 목소리가 좀 잠기신 것 같은데 어디 편찮으신 건 아니죠?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며느리의 살갑고 따뜻한 목소리에 저는 하마터면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릴 뻔했습니다. 며칠간 큰 며느리 지연의 날카롭고 경멸에 찬 목소리만 듣다가 이렇게 저를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꽁꽁 얼었던 가슴이 사르르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다, 괜찮다. 그냥 청소하느라 먼지를 좀 먹었나 보다. 너야말로 바쁜데 밥은 챙겨 먹고 다니니? 그럼요. 어머니, 저 지금 영민 씨랑 어머니 댁으로 가고 있어요. 30분이면 도착해요. 어머니 드릴 말씀도 있고 맛있는 것도 사가니까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딱 기다리세요. 며느리는 특유의 밝은 목소리로 말하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서둘러 청소기를 끄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며칠간의 마음고생으로 헬쑥해진 제 얼굴이 보였습니다. 둘째, 내외는 작은 무역회사를 운영하며 5년 넘게 정말 고생만 했습니다. 사무실 월세도 못 내서 쩔쩔매던 시절, 저는 그나마 제 기초노령연금을 모아둔 쌈짓돈 500만 원을 이걸로 밥이라도 챙겨 먹어라 라며 몰래 쥐어주곤 했습니다. 5억 원짜리 집을 받은 큰아들 내외는 단 한 번도 제게 용돈을 준 적이 없었지만 아무것도 받지 못한 둘째 아들 영민과 며느리 은서는 그 500만 원을 받고 어머니,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고 꼭 갚을게요 라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잠시 후 현관문 도어락 누르는 소리가 들리고 어머니, 저희 왔어요 하는 씩씩한 목소리와 함께 둘째 아들 영민과 며느리 은서가 들어섰습니다. 두 사람의 손에는 제가 좋아하는 청포도, 한 상자와 따뜻한 팥죽, 그리고 찜기에 쪄낸 킹크랩 2마리가 들려 있었습니다. 아니, 이게 다 뭐냐? 돈도 많이 못 버는 애들이 이렇게 비싼 걸 다 사오고 저는 손사래를 쳤지만 두 아이의 얼굴은 그 어느 때보다 밝고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왜 이렇게 비싼 걸 사왔겠어요? 어머니, 저희 대박 났어요. 며느리 은서가 제 손을 덥석 잡으며 아이처럼 방방 뛰었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 몇 년간 공들여 개발한 화장품이 까다롭기로 유명한 동남아시아 시장에 대규모로 수출 계약이 성사되었다고 했습니다. 어머니, 다 어머니께서 저희 힘들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그 500만 원 쥐어주시면서 힘내라고 하셨잖아요. 그때 그 돈으로 버티면서 개발한 제품이 이번에 터진 거예요. 이거 다 어머니 덕분이에요. 며느리 은서는 제 손을 잡고 펄쩍펄쩍 뛰며 기뻐했습니다. 5억 원을 받고도 모자라다고 아우성이던 큰아들 내외와 500만 원의 쌈짓돈에 눈물로 감사하며 그 공을 제게 돌리는 둘째 내외의 모습이 극명하게 대비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요. 어머니, 아들 영민이 은서를 진정시키고는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어머니 칠순잔치 아주 성대하게 치러드리고 싶어요. 강남에 있는 그랜드 호텔 연회장을 통째로 예약했습니다. 어머니 평생 고생만 하셨는데 그날 하루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여왕님으로 모시고 싶어요. 영민이는 제 손을 잡으며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이냐? 호텔 연회장은 얼마나 비싼데. 안 된다. 너희 이제 겨우 사업 풀리기 시작했는데 그런데 돈 쓰는 거 아니다. 그냥 식구들끼리
밥이나 한 끼 먹으면 되지. 제가 손사래를 치며 거절하자 며느리 은서가 제 옆에 바싹 다가앉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왜 이러는지 모르세요? 저희가 힘들 때 세상 모든 사람이 저희더러 안 된다고 할 때 어머니만 저희 믿어주셨잖아요. 어머니가 쥐어주신 그 500만 원이 저희에겐 50억보다 컸어요. 이제 저희가 그 수백 배로 갚아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건 저희의 진심이에요. 제발 저희가 효도할 기회를 주세요. 네, 며느리 은서의 눈에는 진심 어린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습니다. 저는 두 아이의 그 따뜻한 진심 앞에서 더 이상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5억 원짜리 아파트를 증여하고도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감사하다는 말, 은혜를 갚겠다는 말을 500만 원 쌈짓돈을 준 둘째 내외에게서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 알겠다. 너희 마음이 그렇다면 그렇게 하자. 고맙다, 정말 고맙다. 제 눈에서도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때 마침 큰 며느리 지연이 방에서 나오다가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킹크랩과 과일 상자, 그리고 눈물을 흘리는 저와 둘째 내외를 번갈아 보던 지연의 얼굴이 싸늘하게 굳어지는 것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어머, 도련님 오셨어요? 근데 이게 다 뭐예요? 웬 킹크랩?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으신가 봐요? 며느리 지연은 킹크랩에서 눈을 떼지 못하며 비아냥거리듯 말했습니다. 네, 형수님, 저희 이번에 일이 잘 풀려서요. 어머니 칠순 잔치도 저희가 다 맡아서 호텔에서 해드리기로 했습니다. 영민이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그 순간 며느리 지연의 표정이 미묘하게 일그러졌습니다. 호텔이요? 어머, 도련님, 돈 좀 버셨나 봐요? 좋으시겠어요. 저희는 애들 교육비 때문에 허리가 휘는데. 지연의 목소리에는 시샘과 질투가 노골적으로 배어 있었습니다. 저는 분위기가 험악해질까봐 서둘러 화제를 돌렸습니다. 아, 맞다. 그래서 말인데 잔치는 너희가 해준다고 하니 내가 형님 체면도 있고 해서 한복 대여비 50만 원만 형님한테 내라고 했단다. 장남 체면도 세워줘야 하지 않겠니? 저는 둘째 내외에게 혹시나 큰아들 내외가 서운해할까봐 배려하는 차원에서 한 말이라고 이미 다 해결된 일이라는 듯이 애써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 말을 들은 며느리 은서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똑똑한 며느리는 제 어색한 웃음 뒤에 숨겨진 그늘을 즉각 알아차린 것 같았습니다. 50만 원이요? 어머니, 그래서 형님하고 형수님이 뭐라고 하시던가요? 은서의 조심스러운 물음에 저는 차마 며칠 전 들었던 그 모욕적인 말을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아, 그게 아직 대답은 못 들었다. 바쁜가 보지. 제가 얼버무리자 아들 영민이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50만 원인데 그걸 대답하고 말고 할 게 뭐 있어요? 당연히 해드려야죠. 형님이 그걸 설마. 영민이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애써 태연한 척, 아니다, 저녁 먹자, 킹크랩 다 식겠다라며 두 사람을 부엌으로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 은서의 날카로운 눈빛은 이미 제 상처와 큰 며느리 지연의 경멸에 찬 태도, 그리고 이 집안의 모든 부조리를 꿰뚫어 보고 있는 듯 했습니다. 둘째 아들 영민이가 형님이 그걸 설마 라며 말을 흐리는 순간 거실의 공기는 킹크랩 찜통에서 새어나오는 뜨거운 김이 무색할 정도로 싸늘하게 얼어붙었습니다. 며느리 지연은 팔짱을 낀 채 방금 자기가 깎아먹던 사과 조각을 이쑤시개로 신경질적으로 쿡쿡 쑤시며 우리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경멸과 시샘이 뒤섞인 눈빛은 마치 돈 좀 벌었다고 유세는 그래봤자 너희는 우리 아파트에 얹혀 사는 시어머니 챙기는 빈대들 아니냐 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무겁고 불쾌한 침묵을 깬 것은 뜻밖에도 둘째 며느리 은서였습니다. 똑똑하고 당찬 제 며느리는 제 어색한 표정과 며느리 지연의 오만한 태도에서 이미 모든 상황을 파악한 듯 했습니다. 은서는 환하게 웃던 얼굴을 거두고 차분하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지연을 향해 말했습니다. 어머, 형님, 그럼 어머니 칠순 잔치 한복은 형님께서 맡아주시는 거죠? 저희가 호텔이며 식대는 다 준비하니까
장남이신 아주버님 체면도 있고 하니 형님께서 그 정도는 해주셔야죠. 그렇죠? 은서의 말은 겉보기엔 정중한 부탁이었지만 그 안에는 설마 50만 원도 안 내시진 않겠죠? 라는 날카로운 확인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아차 싶었습니다. 똑똑한 며느리가 굳이 긁어 부스럼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끔찍한 갈등을 적어도 둘째 내외 앞에서는 숨기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 지연은 은서의 이 말이 가뜩이나 둘째가 호텔을 예약했다는 사실에 배가 아파 뒤틀리고 있던 자신의 심기를 제대로 건드린 모양이었습니다. 지연은 손에 들고 있던 이쑤시개를 사과 접시에 탁 소리가 나게 내던지더니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 제 앞을 가로막고 섰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그날 밤 내내 뜬 눈으로 곱씹어야 했던 제 평생의 굴욕이 될 그 말을 쏘아붙였습니다. 50만 원이 어디 개 이름이에요? 누가 요즘 칠순에 한복 입는다고 애 학원비 낼 돈으로 한복을 빌려 입어요? 지연은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오로지 둘째 며느리 은서를 쏘아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동서가 지금 나 가르치는 거예요? 어디서 굴러먹다 계약 하나 터뜨렸다고 눈에 뵈는 게 없나 본데 우리 집안일에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아줄래요? 호텔? 그래, 호텔 좋지. 그렇게 돈이 썩어 남아 돌면 그 50만 원도 동서가 내든지. 형수님, 지금 말씀이 너무 지나치시잖아요. 뭐가 지나쳐? 내가 틀린 말 했어? 어머니도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지금 이 집 5억 넘는 이 아파트가 누구 명의예요? 제 남편, 어머니 큰아들 명의 아니에요? 10년 동안 이 집에서 먹고 자고 관리비 한 푼 내셨어요? 저희가 10년 동안 어머니 모시고 산 값만 해도 50만 원은커녕 5천만 원도 넘겠네. 그런데 지금 그깟 50만 원도 아깝냐고 우리한테 따지는 거예요. 동서가? 저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제 가장 치욕스럽고 아픈 부분을 제게 가장 큰 위로가 되어 주었던 둘째 며느리 앞에서 발가벗겨지는 기분이었습니다. 피가 거꾸로 솟아 머리가 핑 돌고 숨이 막혀왔습니다. 제가 평생을 헌신하고도 10년간 얹혀 사는 식충이 취급을 받았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공개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형수님, 그 입 다물지 못해요. 내가 왜 다물어? 사실이잖아. 어머니가 10년 전에 이 집 우리한테 증여하신 거 맞지? 그 대신 돌아가실 때까지 모시기로 한 거 맞잖아. 그런데 이제 와서 둘째네가 돈 좀 벌었다고 우리를 이렇게 거지 취급해? 50만 원 때문에? 우스워서 정말. 그때까지 TV에서 눈을 떼지 않고 있던 제 아들 영훈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제발 내 아내 좀 말려다오. 어미가 이토록 끔찍한 모욕을 그것도 내 동생 부부 앞에서 당하고 있지 않으냐. 하지만 제 아들 영훈은 저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귀찮다는 듯이 영민이를 향해 말했습니다. 영민아, 그만해라. 시끄럽다. 그리고 너희도 돈 좀 벌었다고 너무 유세 떨지 마라. 보기 안 좋다. 호텔이고 뭐고 그냥 조용히 밥이나 먹고 끝내. 엄마도 그렇지? 괜히 한복 같은 거 입고 돈 쓰기 싫으시지? 그 순간 제 아들 영민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영민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영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형이 어떻게 엄마한테 그런 말을 해? 50만 원이야. 고작 50만 원이라고. 형은 10년 전에 엄마한테 5억 원짜리, 아니 지금 시세로 10억도 넘는 이 아파트를 공짜로 받았잖아. 그런데 고작 50만 원이 아까워서 엄마한테 밥이나 줘라고 하는 그 인간 밑에서 걔 이름이냐는 모욕을 듣게 만들어. 영민이의 폭로에 며느리 지연의 얼굴이 새빨개졌다가 새하얘졌습니다. 자기가 뱉은 말이 동생 부부에게까지 알려질 줄은 몰랐던 모양입니다. 영훈 역시 당황한 듯 TV를 끄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야, 김영민, 너 말이 심하다. 5억, 그거 10년 전 일이야. 그리고 엄마가 좋아서 주신 거지. 내가 달라고 했어? 그리고 너야말로 그때 아무 말 없이 가만히 있다가 이제 와서 왜 이래? 너도 저 금고 아니? 엄마 재산 보고 이러는 거 아냐? 아, 금고.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큰아들 내외가 제 방을 뒤졌다는 것을요. 남편이 남긴 그 금고의 존재를 알고 있다는 것을요. 그들은 저의 헌신을 바란 것이 아니라 제 마지막 남은 무언가까지 노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만해, 제발 그만해. 저는 있는 힘을 다해 소리쳤습니다. 제발 이 끔찍한 막장 드라마를 멈추고 싶었습니다. 제 치부를, 제 자식들의 민낯을, 제 헌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더 이상 확인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며느리 은서가 조용히 제게 다가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지만 저는 그 손을 잡을 자격이 없는 것 같아 부끄러웠습니다. 어머니, 저희랑 같이 가세요. 이런 곳에 더는 못 모셔요. 당장 저희 집으로 가세요. 은서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기서 이대로 물러날 수는 없었습니다. 남편이 제게 남긴 마지막 선물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이 지옥에서 제 발로 걸어 나갈 수는 없었습니다. 아니다. 가, 너희 둘 다 어서 가. 나는 괜찮아. 어서 가. 이건 우리 집안일이다. 저는 애써 두 사람을 현관문으로 밀어냈습니다. 영민이는 분을 사귀지 못해 온몸을 떨었고 은서는 제 손을 놓지 않으려 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저희 내일 아침에 다시 올게요. 저는 괜찮다는 손짓을 하고 현관문을 닫았습니다. 문이 닫히자마자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있자 거실에서 며느리 지영과 아들 영훈이 아직도 분이 풀리지 않는 듯 씩씩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쳤나 봐. 진짜 지들이 뭔데 와서 난리야. 그러게 영민이 녀석 돈 좀 벌더니 아주 눈에 뵈는 게 없네. 저는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부엌으로 가 킹크랩 침통과 접시들을 묵묵히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먹지 않은 비싼 킹크랩의 비릿한 냄새가 온 집안에 진동했습니다. 저는 그 껍데기들을 치우며 생각했습니다. 그래, 50만 원이 걔 이름이라고 했지. 10년간 얹혀 살았다고 했지. 저는 제 방으로 돌아와 낡은 수첩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그 모든 대화를 며느리의 표정과 아들의 목소리까지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꾹꾹 눌러 적었습니다. 11월 6일, 둘째 내외 앞 50만 원을 걔 이름이라 모욕 10년간 얹혀 산 식충이 취급, 큰아들 동조, 남편의 금고 존재인지 및 의심, 확인 이제 남편의 10주기까지 나흘 남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날의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후 집안은 죽음 같은 적막에 휩싸였습니다. 큰아들 영훈과 며느리 지연은 마치 승전보를 울린 장군처럼 의기양양했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칠 때마다 며느리는 노골적인 경멸에 코웃음을 쳤고 아들은 엄마 괜히 영민이 편들면서 우리 등 돌리게 하지 마. 엄마 노후는 결국 이 집에 달린 거 잊었어? 라며 저를 대놓고 협박했습니다. 그들은 제가 더 이상 기댈 곳이 없다고 확신하는 듯 했습니다. 둘째 내외는 그날 이후 매일같이 제게 전화를 걸어 어머니 당장 나오세요 라고 애원했지만 저는 괜찮다, 다 해결할 일이 있다 라는 말만 되풀이하며 그 애끓는 마음을 애써 외면했습니다. 제게는 지금 나흘, 사흘, 이틀, 하루 남편의 10주기를 기다리는 것만이 유일한 목표였습니다. 저는 그 며칠간 이 집의 유령처럼 지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밥을 하고 청소를 하고 빨래를 개면서도 저는 제 존재를 완전히 지웠습니다. 아들 내외가 저를 없는 사람 취급하듯 저 또한 그들을 관찰해야 할 대상으로만 여겼습니다. 낡은 수첩은 그들의 불효와 경멸의 언어로 빼곡히 채워져 갔습니다. 어머니 이 반찬은 간이 왜 이래요? 늙으면 미각도 떨어진다더니 엄마 내 양말 짝도 못 찾아? 이런 것 하나 제대로 못해? 어머니 칠순 잔치 그깟 거 그냥 취소하시죠? 도련님네 돈 쓴다는데 괜히 우리까지 피곤하게. 그 모든 말들을 저는 덤덤하게 받아 적었습니다. 분노는 이미 그 단계를 넘어섰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오로지 남편의 10주기, 그날 열리게 될 금고에 대한 차가운 기다림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드디어 운명의 날, 11월 10일, 남편 김진철의 10주기가 되는 날이 밝았습니다. 공교롭게도 그날은 일요일이었습니다.
아들 내외는 늦잠을 잘 것이고 저는 제 계획을 실행할 충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도 어김없이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부엌으로 향하는 대신 저는 먼저 차가운 물로 세수를 했습니다. 거울 속의 제 모습은 며칠 사이 10년은 더 늙어버린 듯 킹했지만 눈빛만큼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제 남은 인생이 결정되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제 쪽방으로 돌아와 문을 안에서 걸어 잠갔습니다. 혹시라도 며느리가 불쑥 들어올까봐 낡은 의자까지 문고리에 걸쳐두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10년 만입니다. 10년 동안 이 방 구석에서 저와 함께 잠자고 저의 울음과 한숨을 모두 지켜보았을 그 금고. 저는 침대 밑으로 기어들어가다시피 팔을 뻗어 묵직한 금고를 바닥으로 끌어냈습니다. 가로 세로 한 본이 조금 넘는 짙은 회색의 가정용 소형 금고였습니다. 표면에는 10년의 먼지가 두껍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젖은 걸레로 금고의 표면을 정성스럽게 닦아냈습니다. 저는 젖은 걸레로 금고의 표면을 정성스럽게 닦아냈습니다. 저는 젖은 걸레로 금고의 표면을 정성스럽게 닦아냈습니다. 마치 남편의 얼굴을 닦아주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여보, 저 왔어요. 당신이 말한 10년이 오늘이네요. 저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당신 말대로 영훈이 녀석이, 아니 그 며느리가 내 속을 이렇게 썩일 줄은 당신은 다 알고 있었던 거죠? 저는 금고를 어루만지며 남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지만 지금은 울 때가 아니었습니다. 금고에는 다이얼과 함께 작은 열쇠 구멍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제게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숨을 거두기 전 제 손에 작은 열쇠 하나를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이건 내 서재 책상 첫 번째 서랍 안쪽 깊숙한 곳에 붙여둔 보조 열쇠 구멍을 여는 열쇠요. 하지만 그걸로는 안 열릴 거요. 10년이 지나면 당신과 나만이 아는 그 숫자를 누르시오. 저는 그때 그 열쇠를 받아 제 목걸이 줄에 꿰어 10년간 단 하루도 빼놓지 않고 몸에 지니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당신과 나만이 아는 그 숫자, 저는 그것이 무엇인지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목걸이에서 열쇠를 빼내 금고의 작은 열쇠 구멍에 꽂았습니다. 찰칵, 그리고 다이얼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숫자, 영구 우리 부부가 처음 만난 9월. 두 번째 숫자, 17. 제가 20살 생일날 처음 남편에게서 프러포즈를 받은 17일. 세 번째 숫자, 28. 그리고 10월 28일. 우리 두 아들, 영훈과 영민의 생일도 아닌 바로 제 생일이었습니다. 남편은 평생 제 생일 한 번 제대로 챙겨주지 못했다며 미안해했지만 그 숫자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091728. 제가 목숨처럼 여기는 숫자도 결혼 기념일도 아닌 오로지 저와 남편, 그리고 남편이 저를 처음 만났던 그날과 제 생일이었습니다. 마지막 숫자를 맞추고 다이얼을 오른쪽으로 돌리자 철컥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금고 문이 스르르 열렸습니다. 저는 마른 침을 삼키고 천천히 금고 문을 열었습니다. 금고 안은 생각보다 단출했습니다. 그 안에는 낡아빠진 갈색 가죽 통장 지갑 하나와 장기 부동산 신탁 계약서라고 적힌 두꺼운 서류 봉투, 그리고 제 이름 오정숙 귀하라고 적힌 편지 봉투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 봉투부터 집어들었습니다. 10년 만에 만나는 남편의 필체였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내 정숙에게 이 편지를 당신이 읽고 있을 때는 내가 떠난 지 10년이 지난 후겠구려. 먼저 당신 혼자 그 모진 세월을 견디게 해서 정말 미안하오. 내가 왜 10년이라는 시간을 정했는지 원망도 했을 거요. 하지만 정숙이 당신은 너무 마음이 여리고 착해서 내가 남긴 이것을 일찍 손에 쥐어주면 분명 또 영훈이 녀석에게 다 빼앗길 것 같았어. 당신이 10년간 살아보면서 자식의 민낯을 그리고 세상의 냉혹함을 스스로 깨달을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 만약 10년이 지났는데도 당신이 이 금고를 열 필요가 없을 만큼 행복하다면 나는 하늘에서도 더할 나위 없이 기쁠 거요.
하지만 만약 당신이 지금 눈물을 흘리며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영훈이 녀석이 내 예상을 벗어나지 않았다는 뜻이겠지. 정수가 울지 마시오. 이제부터는 당신 자신을 위해 사시오. 이 통장 지갑 안에는 내가 당신 몰래 경기도 외곽에 사두었던 작은 땅들의 등기권리증이 들어있어. 평생 건설 현장에서 일하면서 돈이 될 만한 땅들을 조금씩 사모았지. 그리고 그 땅들을 모두 장기 부동산 신탁회사에 맡겨두었소. 당신이 찾기 전까지는 아무도 손댈 수 없도록. 내가 떠나고 10년이면 그 땅들이 어떻게 변해 있을지 나도 모르겠소. 하지만 내 감이 맞다면 그곳들은 천지개벽을 했을 거요. 정수가 이 돈은 내가 당신에게 주는 마지막 선물이자 당신이 남은 인생을 당당하게 살아갈 무기여. 절대로 자식들에게 쉽게 내주지 마시오. 특히 영훈이에게는 당신이 10년간 겪은 모든 수모와 멸시를 이 무기로 당당하게 갚아주시오. 그리고 남은 인생은 오정숙 당신, 한 여자로서의 행복한 삶을 사시오. 하늘에서 남아 당신의 그 행복한 모습을 지켜보겠소. 사랑하오, 내 아내 정숙희. 저는 편지를 다 읽기도 전에 오열하고 말았습니다. 남편은, 제 바보 같은 남편은 죽는 순간까지도 저 하나만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자식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고 버림받을 그날까지 예견하고 저를 지켜줄 마지막 방패를 이렇게 숨겨두고 떠났던 것입니다. 저는 눈물을 닦고 두꺼운 장기 부동산 신탁 계약서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경기도 남부의 신도시 개발 지역들, 그리고 그곳에 위치한 여러 필지의 토지 목록과 신탁 증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낡은 통장 지갑을 열었습니다. 거기에는 통장 하나가 아닌 여러 개의 휴면 예금 통장과 함께 빛바랜 등기권리증 서류들이 빽빽하게 꽂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서류들의 가치가 얼마인지 지금 당장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그 자신감 넘치는 편지의 내용을 보아 이것은 제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어마어마한 가치를 지니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50만 원, 며느리가 개 이름이라며 모욕했던 그 50만 원. 저는 그 서류들을 품에 안고 남편의 편지를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당신이 10년간 겪은 모든 수모와 멸시를 이 무기로 당당하게 갚아주시오. 여보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당신이 내게 준 이 무기 내가 아주 소중하고 통쾌하게 잘 쓸게요. 저는 금고를 다시 닫아 침대 밑으로 밀어넣고 서류 봉투와 통장 지갑만을 제 낡은 가방 가장 깊숙한 곳에 쑤셔 넣었습니다. 그리고는 방문에 걸쳤던 의자를 치우고 문을 열었습니다. 마침 늦잠을 자고 일어난 며느리 지연이 부엌에서 물을 마시다가 제 방에서 나오는 저를 보고는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일요일이라고 늦잠 주무셨어요? 아침밥은 언제 차려요? 저는 며느리를 향해 10년 만에 처음으로 아주 옅은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며느리는 제 뜻 모를 미소에 순간 당황한 듯 했지만 저는 아무 말 없이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남편의 10주기였습니다. 그들이 개 이름만도 못하게 취급하는 늙은 시어머니가 차려주는 마지막 만찬이 될 아침밥을 정성껏 차려주어야 했습니다. 남편의 10주기 아침, 저는 며느리 지연에게 제 인생 마지막 아침상을 차려주었습니다. 며느리는 제가 지어준 쌀밥이 아니라 속이 더부룩하다며 시리얼을 우유에 말아 먹었고 아들 영우는 밥을 반쯤 남기고 오늘 약속 있어서 늦게 들어온다며 휙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그들이 남긴 그릇들을 묵묵히 치웠습니다. 그리고 제 방으로 돌아와 낡은 외투를 걸쳤습니다. 가방 속에는 남편이 남긴 장기 부동산 신탁 계약서와 등기권리증, 그리고 낡은 통장들이 묵직하게 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어디 가세요? 오늘 일요일인데 마트 쉬는 날이에요. 거실 소파에 누워 TV를 보던 며느리가 제 행색을 보고 퉁명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며느리를 돌아보며 어제와 같은 그 옅은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바람 좀 쐬고 오려고. 너희 시아버지, 내 남편 제사가 오늘 저녁인데 오늘은 며느리가 저녁은 할 거지? 제 말에 며느리는 어머니
요즘 누가 집에서 제사 지내요? 그냥 배달시키면 되죠. 귀찮게 라며 하품을 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고 조용히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10년 만에 첫 외출, 제 인생을 되찾기 위한 첫걸음이었습니다. 저는 버스를 타고 서울 시내 중심가 신탁 계약서에 적힌 은행의 본점 빌딩으로 향했습니다. 낡은 외투 차림의 제가 거대하고 화려한 은행 로비에 들어서자 경비원과 직원들이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는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가방 속의 서류들이 제게 10년간 잊고 지냈던 당당함을 불어넣어 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종합 안내 데스크로 다가가 가장 정중해 보이는 여직원에게 낡은 신탁 계약서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왔는데요. 담당자를 만나고 싶습니다. 여직원은 낡은 서류 봉투를 받아들고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봉투 안에 서류를 몇 장 넘겨보던 그녀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고객님, 잠시만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그녀는 황급히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고 몇 분 뒤 말끔한 정장을 차려입은 중년의 남자가 제 앞으로 다급하게 걸어왔습니다. 고객님, 제가 담당 VIP 신탁팀장 김민수입니다. 이쪽으로 모시겠습니다. 저는 직원들의 놀란 시선을 뒤로하고 그를 따라 최상층에 위치한 VIP 상담실로 안내받았습니다. 10년간 며느리의 구박만 받던 제가 이런 고급스러운 방에 앉아 따뜻한 차 대접을 받는다는 사실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김 팀장은 제 앞에 정중하게 앉아 서류들을 다시 한번 꼼꼼히 살폈습니다. 오정숙 고객님이시군요. 실례지만 고 김진철 고객님과는 어떤 관계가 되시는지요? 제 남편입니다. 10년 전에 사별했습니다. 제 말에 김 팀장은 안경을 고쳤으며 컴퓨터 모니터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김진철 고객님께서 10년 전 저희에게 이 신탁을 맡기시면서 특별한 조건을 거셨습니다. 10년이 되는 날, 즉 2025년 11월 10일이 되기 전까지는 상속인인 오정숙 님이 직접 방문하시기 전에는 절대 이 신탁의 존재나 내용을 공개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10년간 저희도 참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내용이기에? 김 팀장의 손이 바쁘게 키보드 위를 움직였습니다. 타닥타닥 하는 소리만이 조용한 상담실을 울렸습니다. 저는 제 심장 소리가 그에게까지 들릴까봐 조마조마했습니다. 잠시 후 김 팀장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는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한참 동안이나 숫자를 확인하고 또 확인했습니다. 이게 맞나? 그가 저도 모르게 혼잣말을 내뱉었습니다. 뭐가 잘못됐나요? 저는 불안한 마음에 물었습니다. 김 팀장은 저를 돌아보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리고 약간의 흥분마저 감추지 못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객님, 아니 회장님이라고 불러야 할 것 같습니다. 오정숙 고객님, 혹시 남편분께서 맡기신 이 토지들의 현재 상황을 알고 계셨습니까? 아니요, 저는 10년간 금고 속에 있어서 전혀. 고객님, 놀라지 마십시오. 남편분께서 20여 년 전 매입하셨던 경기도 남부 일대의 그 토지들, 그곳이 5년 전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신도시 개발 구역으로 편입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모든 토지 보상 절차가 완료되어 보상금이 지급 확정되었습니다. 김 팀장은 모니터를 제 쪽으로 돌려주었습니다. 고객님, 이것이 지난 10년간 신탁이자와 보상금을 합산한 총금액입니다. 제 눈앞에는 제 평생 한 번도 구경해 본 적 없는 영의 행렬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제가 10년 전 아들에게 증여했던 5억 원짜리 아파트, 그 아파트를 수십 채, 아니 수백 채를 사고도 남을 만한 천문학적인 금액이었습니다. 이 돈이 다 제 것이라고요? 제 목소리가 염소처럼 떨려 나왔습니다. 네, 고객님, 신탁 계약서에 따라 유일한 상속자이자 수령인은 오정숙 고객님 한 분입니다. 세금 문제는 이미 신탁 과정에서 대부분 절세 처리가 완료되었습니다. 이 모든 금액이 오늘부로 고객님 명의의 통장으로 즉시 이전 가능합니다. 저는 그 숫자를 보고도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50만 원이 어디 개 이름이에요? 며느리의 그 날카로운 목소리가 귓가에 다시 맴돌았습니다. 저도 모르게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하하하. 제 웃음소리에 김 팀장이 당황한 듯 저를 바라봤습니다. 고객님, 괜찮으십니까? 네, 괜찮아요. 너무너무 좋아서 그럽니다.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애써 참았습니다. 10년간의 굴욕과 서름이 이 숫자 하나로 전부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김 팀장님, 그럼 제가 이 돈을 당장 찾아서 쓸 수 있다는 말이죠? 물론입니다. 고객님, 원하시는 대로 즉시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혹시 자금 운용 계획이나 투자 계획이 있으시다면 저희 VIP팀에서 아니요, 투자는 나중에 생각하고 일단 지금 당장 현금으로 1억 원만 인출해 주시고 나머지 금액 중 100억 원은 제 둘째 며느리 최은서 이름으로 즉시 이체해 주십시오. 그리고 변호사를 한 분 소개받고 싶습니다. 이혼이나 재산 소송 말고 증여 취소 소송을 가장 잘하는 변호사로요. 김 팀장은 제 단호하고 거침없는 요구에 조금 놀란 듯 했지만 이내 프로페셔널한 미소로 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객님. 자금 이체와 인출은 즉시 준비하고 저희 은행과 연계된 최고의 로펌에 연락하여 증여 취소 소송 전문 변호사를 지금 바로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따뜻한 차를 한 모금 마시며 창밖으로 펼쳐진 서울의 풍경을 내려다봤습니다. 10년 전 남편을 잃고 5억짜리 아파트를 아들에게 넘겨주며 이제 내 인생은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 남편은 죽어서까지 저를 지켜주었습니다. 하멀절초, 개성시어. 저는 가방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김 팀장이 준비해준 새 펜으로 가장 마지막 페이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50만 원? 아니 500억이다. 이 버르장머리 없는 것들아. 은행 VIP 상담실에서 나온 저는 제 낡은 가방 안에 묵직하게 자리 잡은 현금 1억 원의 무게를 느끼며 1층 로비를 가로질렀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 며느리의 멸시를 받으며 10년 묵은 외투를 걸치고 이 문을 들어섰던 늙고 초라한 오정숙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제 어깨는 10년 만에 꼿꼿하게 펴졌고 저를 훑어보던 직원들의 시선은 이제 호기심이나 동정이 아닌 경외감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100억 원을 제 둘째 며느리 최은서의 계좌로 즉시 이체하라는 제 지시에 VIP 팀장 김민수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알겠습니다, 회장님. 즉시 처리 후 확인서 송부드리겠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회장님이라는 그 낯선 호칭이 50만 원이 개 이름이냐는 며느리의 모욕적인 목소리를 깨끗하게 씻어내 주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은행을 나와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망설임 없이 택시를 잡아 탔습니다. 기사님, 근처에서 가장 좋은 호텔 커피숍으로 가주세요. 10년간 아들 내외의 집에서 믹스커피나 며느리가 마시다 남긴 원두 찌꺼기만 마셔왔습니다. 오늘은 제게 제 남편이 남겨준 이 기적에 걸맞은 대우를 해주고 싶었습니다. 최고급 호텔 로비 라운지, 폭신한 벨벳 소파에 앉아 한 잔에 3만 원이 넘는다는 루아 커피를 시켰습니다. 향기로운 커피 향이 코끝을 맴돌았습니다. 저는 10년 만에 처음으로 나를 위한 시간을, 나를 위한 돈을 쓰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낡은 수첩과 함께 은행에서 새로 발급받은 VIP 카드, 그리고 현금 1억 원이 든 두툼한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잠시 올려두었습니다. 그리고 제 스마트폰을 들었습니다. 첫 번째로 할 일은 제 유일한 가족이자 동지인 둘째 며느리 은서에게 이 사실을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큰 며느리 지연의 폭언에 함께 분노하고 저를 걱정해주던 착한 며느리였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가기도 전에 며느리 은서의 걱정 가득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아침부터 계속 전화드렸는데 안 받으셔서 형님이 또 무슨 일이라도 지금 당장 저희가 그리로 갈까요? 아니다, 은서야. 나 괜찮다. 나 지금 집 아니야. 서울에 있는 호텔 커피숍이다. 네, 호텔이요? 어머니, 그게 무슨... 저는 며느리의 말을 끊고 최대한 차분하고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은서야,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놀라지 말고 잘 들어라. 내가 내 계좌로 방금 100억 원을 보냈다. 수화기 너머로 쨍그랑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리가 손에 들고 있던 컵을 놓친 모양이었습니다. 어머니, 지금 뭐라고? 100억이요? 어머니 혹시 어디서 사기라도 당하신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며느리는 거의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사기 아니다 얘야. 10년 전 내 시아버지가 나한테 남겨준 유산이다. 오늘이 꼭 10년째 되는 날이었고 오늘 확인했어. 내 시아버지가 나 혼자 늙을 거 걱정해서 아주 큰 선물을 남겨두고 가셨더구나. 저는 지난 몇 시간 동안 은행에서 있었던 일, 신도시 개발 보상금에 대한 이야기를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며느리 은서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수화기 너머로 애써 숨을 고르는 소리만 들려왔습니다. 한참 만에 며느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하지만 100억 원이라니요. 저희가 어떻게 이 돈을 받아요? 이건 아버님이 어머니 쓰시라고 남겨두신 돈이잖아요. 저희는 어머니가 그 집에서만 나오시면 돼요. 돈은 저희가 벌면 돼요. 당장 다시 보내드릴게요. 저는 며느리의 그 진심 어린 거절에 다시 한번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5억 원을 받고도 50만 원이 아깝다고 발악하던 큰 며느리와 100억 원을 눈앞에 두고도 거절하는 둘째 며느리. 제 남편은 하늘에서도 이 모습을 보며 자신의 선택이 옳았음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은서야, 그 돈 너희 쓰라고 주는 거 아니다. 물론 너희 사업에 보탬이 되면 좋겠지. 하지만 그 돈은 10년간 500만 원 쌈짓돈에도 눈물 흘리며 감사할 줄 알았던 너희 부부의 그 진심에 대한 나의 투자다. 나는 내 유일한 가족에게 투자하는 거야. 그리고 너희라면 그 돈을 나보다 훨씬 더 가치 있게 쓸 거라는 걸 믿는다. 제 단호한 말에 며느리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정말 실망시키지 않을게요. 며느리가 겨우 울음을 그치고 말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며느리의 목소리가 한 톤 높아졌습니다. 어머니, 그러고 보니 저희도 오늘 아침에 엄청난 소식이 있었어요. 어머니께 제일 먼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어머니가 전화를 안 받으셔서 어머니, 저희 동남아 수출 계약 말이에요. 그게 대박이 나서 오늘 아침에 미국 본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유럽 전역이랑 미국까지 5년 독점 계약을 하자고요. 저희가 5년간 고생한 게 드디어 이럴 수가. 이것이 바로 인과응보고 사필 귀정이었습니다. 선한 마음으로 헌신한 제게는 남편의 유산이 그리고 착한 마음으로 저를 위로하고 사업에 매진했던 둘째 내외에게는 그들 스스로의 성공이 동시에 찾아온 것입니다. 정말이냐? 정말 잘됐다. 은서야, 정말 축하한다. 우리는 수화기를 붙들고 한참을 함께 기뻐하고 울었습니다. 10년간의 서름이 모두 씻겨 내려가는 순간이었습니다. 기쁨을 나눈 뒤 저는 제 본론을 꺼냈습니다. 은서야, 그리고 내가 할 일이 하나 더 있다. 나 내 아주버님한테 증여했던 그 5억 원짜리 아파트 다시 되찾아올 생각이다. 오늘 은행에서 증여 취소 소송 전문 변호사를 소개받기로 했어. 10년간 내가 그 집에서 받은 모멸감과 굴욕, 그리고 50만 원의 개이름 값을 법적으로 정확하게 치르게 할 생각이다. 수화기 너머의 며느리는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혹시라도 아들의 소송을 말릴까 걱정했지만 며느리 은서의 대답은 제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어머니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죠. 아니요, 그렇게 하셔야만 해요. 그건 형님과 형님네 집이 아니고 어머니 집이었어요. 어머니 집이었어요. 어머니 저희가 그 소송 끝까지 도울게요. 변호사요? 은행에서 소개해 주시는 분도 좋지만 저희 이번에 계약 진행하면서 함께 일한 국내 최고 로펌이 있어요. 법무법인 정의라고 불공정 거래나 이런 상속, 증여 관련해서는 대한민국 최고예요. 제가 당장 연결해 드릴게요. 어머니 지금 어디 계세요? 저는 며느리의 든든한 지원에 천군만마를 얻은 기분이었습니다. 아니다. 은행에서도 이미 법무법인 정의를 추천해 주더구나. 네가 말한 그곳이 맞는 것 같다. 지금 바로 그쪽으로 가볼 생각이다. 어머니, 그럼 제가 지금
그 로펌 대표 변호사님께 직접 전화드려 놓을게요. 저희 회사 최대 계약건을 성사시켜 주신 분이라 제 부탁이라면 바로 만나 주실 거예요. 어머니, 이제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어머니 곁에 있어요. 전화를 끊고 저는 3만 원짜리 커피값을 계산하며 당당하게 호텔을 나섰습니다. 가방 속에는 현금 1억 원이, 제 뒤에는 100억 원과 성공한 둘째 며느리라는 든든한 지원군이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택시를 잡아 탔습니다. 강남에 있는 법무법인 정의 빌딩으로 가주세요. 택시 창밖으로 10년 만에 처음 보는 서울의 풍경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더 이상 밥이나 주는 늙은 시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법의 심판을 내리러 가는 이 전쟁의 지휘관, 오정숙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정의가 입주한 빌딩은 강남의 중심, 테헤란로에서도 가장 높고 화려하게 빛나는 통유리 건물이었습니다. 1층 로비에 들어서자 차가운 대리석 바닥과 높은 천장이 10년간 30평 아파트와 쪽방에 갇혀 살던 저를 압도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주눅 들지 않았습니다. 제 둘째 며느리 은서가 이미 제 방문 소식을 로펌 대표에게 직접 전해두었고, 은행의 VIP 팀장 역시 제 정보를 이곳에 공유해둔 상태였습니다. 제가 로비 안내 데스크에 오정숙이라는 이름을 말하자마자 데스크 직원은 화들짝 놀라며 일어섰습니다. 아, 오정숙 회장님, 말씀 들었습니다. 40층 대표 변호사실로 바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제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0년 만에 처음 듣는 회장님이라는 호칭이 불과 몇 시간 사이에 두 번째로 제 귓가를 울렸습니다. 저는 직원의 정중한 안내를 받으며 전용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40층에 도착하자 비서로 보이는 세련된 여성이 문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다가 90도로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오정숙 회장님, 환영합니다. 대표님께서 잠시 이전 재판이 늦어져 5분 정도 지연되고 계십니다. 먼저 회의실로 모시겠습니다. 저는 한강이 아찔하게 내려다 보이는 거대하고 웅장한 회의실로 안내되었습니다. 방 전체가 최고급 원목 책장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그 안에는 빼곡하게 법전들이 꽂혀 있었습니다. 거대한 회의용 테이블 중앙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수많은 차와 사람들이 개미처럼 작게 보였습니다. 10년 전 남편을 잃고 아들 집에 들어가며 이제 내 인생은 저 아래로 떨어졌구나 라고 생각했었는데 지금 저는 그 모든 것을 발 아래로 내려다보는 가장 높은 곳에 앉아 있었습니다. 5분쯤 지났을까 회의실 문이 조용히 열리고 묵직한 구두 소리와 함께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기다리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오정숙 고객님,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이른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꼿꼿한 자세, 날카로운 눈빛과 세월의 지혜가 담긴 은발, 대한민국 최고 로펌의 대표 변호사다 위엄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서류를 확인하며 제게로 걸어오다가 제 얼굴을 확인하는 순간 그 자리에 우뚝 멈춰 섰습니다. 그의 손에 들려있던 서류철이 바닥으로 와르르 쏟아졌습니다. 어이구, 그는 쏟아진 서류는 줍지도 못한 채 마치 귀신이라도 본 사람처럼 제 얼굴을 뚫어져라 쳐다봤습니다. 그의 눈동자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거세게 흔들렸습니다. 저 역시 굳어버린 그의 얼굴을 자세히 뜯어보았습니다. 위험 있던 변호사의 얼굴은 어디 가고 50년 세월을 거슬러 올라간 듯한 소년의 표정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짙은 눈썹, 오뚝한 코, 굳게 담은 입술, 그제야 제 기억 속 희미했던 한 소년의 얼굴이 눈앞에 이 남자와 겹쳐졌습니다. 혹시 너 강석이 아니니? 제 말이 끝나자마자 남자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애써 감정을 누르려는 듯 입술을 깨물었지만 떨리는 목소리는 숨기지 못했습니다. 정수가, 오정숙, 너 맞구나. 정말 너야? 이강석. 그는 제 중학교 동창이자 저희 반 반장이었습니다. 가난한 떡집 아들이었지만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았던 수재. 제가 콩닥거리는 마음을 숨기며 몰래 연필을 쥐어주곤 했던 저의 아련한 첫사랑이었습니다. 50여 년 전
중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로 유학을 떠난다는 소식만 들었을 뿐, 그 뒤로는 한 번도 연락이 닿지 않았던 제 기억 속에서 완전히 잊혔던 이름이었습니다. 강서가 네가 어떻게. 우리는 한동안 아무 말도 잊지 못하고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50년의 세월, 70고개를 넘어선 우리가 대한민국 최고 로펌의 회의실에서 불효한 아들을 고소하려는 의뢰인과 그 로펌의 대표 변호사로 마주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강석이는 쏟아진 서류들을 비서에게 치우게 하고는 회의실 문을 닫고 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대한민국 최고 변호사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50년 전 저를 바라보던 그 따뜻하고 걱정스러운 소년의 눈빛이었습니다. 정수가 도대체 어떻게 살아온 거야? 둘째 며느리라는 최은서 대표가 전화와서 우리 어머님이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최고의 변호사님이 도와주셔야 한다고 울면서 전화를 했길래 도대체 어떤 사연인가 했는데 그게 너였다니. 저는 그제야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50년 만에 만난 옛 친구 앞에서 10년간 자식에게 당했던 그 모욕과 서름을 남편의 10주기였던 오늘 아침 은행에서 겪었던 그 기적 같은 일까지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5억 원짜리 아파트를 증여한 이야기, 10년간의 무급 가사 도우미 생활, 그리고 저를 이 자리까지 오게 만든 50만 원이 어디 개 이름이에요 라는 며느리의 모욕적인 말까지. 제 이야기가 이어지는 동안 강석이는 주먹을 쥔 채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새빨갛게 타올랐습니다. 제 이야기가 끝나자 강석이는 거대한 원목 테이블을 쾅 하고 내리쳤습니다. 이런 천하의 후레자식들을 봤나? 5억 원, 50만 원, 정수가 네가 어떤 아이였는데 가난한 떡집 아들이라고 나 무시하던 놈들 앞에서 유일하게 내 편 들어주고 강석이는 꼭 큰 사람 될 거야 라고 말해주던 게 너였어. 그런 네가 50년 동안 이렇게 험한 세월을. 강석이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가 한참 동안 숨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저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그의 눈은 다시 대한민국 최고의 변호사 이강석의 눈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정수가, 이건 더 이상 단순한 법률 상담이 아니다. 이건 내 친구의 명예를 되찾는 전쟁이다. 은행에서 증여 취소 소송을 알아본다고 했다고? 아주 잘했다. 그는 책상 위에 인터폰을 들었습니다. 김 비서, 지금 당장 우리 로펌 상속 증여팀 전원 이 회의실로 집합시켜. 그리고 나 이강석 이름으로 오정숙 회장님 증여 취소 및 명예훼손 특별 전담팀을 구성한다고 공지해. 오늘 내 모든 일정 전부 취소해. 지금부터 이건 내 유일한 사건이다. 강석이는 전화를 끊고 제 손을 잡았습니다. 50년 만에 잡은 친구의 손은 세월의 흔적으로 거칠었지만 세상에서 가장 굳건하고 따뜻했습니다. 정수가, 걱정하지 마라. 네가 10년간 수첩에 적었다는 그 기록들, 그거 아주 결정적인 증거가 될 거다. 불효를 근거로 한 증여 취소 소송, 그거 우리가 전문이다. 아니, 내가 전문이야? 내 아들 녀석, 그리고 그 버르장머리 없는 며느리, 법정 최고형이 불가능하다면 사회적, 경제적으로 완전히 매장시킬 거다. 50만 원? 내가 그들에게 500억짜리 지옥을 보여줄게. 저는 50년 만에 나타난 제 오랜 친구이자 제 인생의 가장 강력한 조력자인 이강석을 보며 10년 만에 처음으로 안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남편이 남긴 무기는 돈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돈은 50년 전 저를 유일하게 지켜주었던 첫사랑이자 친구에게로 인도했습니다. 이제 완벽한 반격의 무대가 차려졌습니다. 법무법인 정의의 대표 변호사, 아니, 나의 50년 지기 친구 강석이와 재회한 그날 이후 저는 10년간 살았던 그 지옥 같은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강석이는 내 친구가 오정숙 회장님이 다시는 그런 누추한 곳에서 굴욕을 당하게 할 수 없다며 자신의 로펌과 연계된 최고급 호텔의 스위트룸을 제 임시 집무실이라 칭하며 마련해 주었습니다. 10년간 곰팡내 나는 창고방, 쪽방 신세였던 저는
하룻밤 숙박비만 수백만 원에 달한다는 한강이 정면으로 내려다 보이는 방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둘째 며느리 은서는 어머니, 이제 그런 곳에서 편히 쉬실 자격이 있으세요 라며 매일같이 최고급 요리와 갈아입을 옷가지들을 챙겨 보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10년 만에 처음으로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편안한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강석이의 특별 전담팀은 그야말로 일사천리였습니다. 제가 10년간 틈틈이 기록했던 그 낡은 수첩은 그들의 손에서 불효의 명백한 증거자료로 재탄생했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일 봐주는 분이라고 소개했던 일, 밥이나 줘라고 소리쳤던 아들의 폭언, 그리고 결정적으로 50만 원이 어디 개 이름이냐고 모욕했던 그날의 모든 대화가 법률 용어로 번역되어 수백 장의 소송 자료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제가 호텔에 머문 지 일주일 만에 강석이에게서 짧은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정수가 오늘 자로 법원의 소송장이 그 녀석들 내 큰아들 집에 송달 완료되었다. 네가 10년간 갇혀있던 성의 문이 드디어 무너지는 첫날이다. 저는 창가에 서서 한강을 내려다보며 지금쯤 5억 원짜리 그 아파트에서 벌어지고 있을 광경을 상상했습니다. 분명 며느리 지연은 늘어지게 늦잠을 자고 일어나 배달앱으로 브런치를 시켜 먹으려던 참이었을 겁니다. 그때 울린 초인종 소리, 박지연 씨, 본인 맞으십니까? 법원 등기입니다. 꿀맛 같은 브런치를 상상하던 며느리는 법원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찍힌 두툼한 서류 봉투를 받아들고는 사색이 되었을 겁니다. 증여 취소 소송? 원고 오정숙? 이게 무슨 말이야? 며느리의 앙칼진 비명소리, 그리고 퇴근 후 돌아온 아들 영훈, 그 녀석 역시 엄마가 어떻게 우리한테 이래? 라며 소송장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을 그 모습이 마치 눈앞에 선명하게 그려지는 듯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제 예상이 채 끝나기도 전에 제가 버리고 온 낡은 전화기가 아닌 은서가 새로 사준 스마트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강석이의 조언대로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소파에 앉아 향기로운 루아 커피를 마시며 그저 화면에 떠오르는 내 첫 번째 실수라는 글자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전화는 1분 간격으로 열통, 숨통,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며느리 지연의 번호, 그리고 저장되지 않은 번호로도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전화가 안 되자 이번에는 문자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제발 소송만은 내. 어머니, 불과 일주일 전 50만 원이 개 이름이라며 저를 경멸하고 10년간 얹혀 산 식충이 취급을 하던 그들의 태도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절박한 문자를 하나하나 읽어 내려가며 제 낡은 수첩에 적어 내려갔던 그날들의 굴욕을 떠올렸습니다. 저는 그 어떤 문자에도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틀이 지났을까 제가 머무는 호텔방에 인터폰이 울렸습니다. 회장님 1층 로비에 김영훈 고객님과 박지연 고객님께서 회장님을 꼭 뵈어야 한다고 막무가내로 소란을 피우고 계십니다. 호텔 매니저의 곤란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강석이가 제게 신신당부했습니다. 정수가 그 녀석들이 찾아오거든 절대 혼자 만나지 마라. 네가 이미 승낙했다고 녹음이라도 하려 들 거다. 내가 보낸 경호팀과 변호사를 대동하고 로비에서 딱 10분만 만나. 저는 강석이가 붙여준 변호사와 경호원들을 대동하고 1층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로비 한복판에는 제가 10년간 본 모습 중에 가장 초라하고 꾀죄죄한 모습의 아들과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며칠간 잠도 못 자고 울었는지 며느리의 눈은 퉁퉁 부어 있었고 아들 녀석은 양복이 구겨진 채 넋이 나간 사람처럼 서 있었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치자마자 며느리 지연이 어머니 하고 울부짖으며 제게 달려들려 했습니다. 하지만 제 앞을 막아선 경호원들에게 가로막혔습니다. 그러자 며느리는 그 자리에서 수많은 사람이 지켜보는 호텔 로비 바닥에 쿵 소리를 내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죽을 죄를 지었어요. 어머니, 제가 미쳤었나 봐요. 50만 원, 아니, 제가 그날 무슨 정신으로 그런 말을.
어머니, 제발 용서해 주세요. 네, 며느리는 제 바짓가랑이라도 붙잡을 듯이 바닥을 기며 울부짖었습니다. 아들 영훈 역시 제 앞으로 다가와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엄마, 내가 잘못했어. 내가 지연이 편든다고 엄마 속상하게 한 거 다 잘못했어. 엄마, 그래도 내가 아들이잖아. 엄마가 어떻게 아들한테 아들 집을 뺏어가. 엄마, 제발 소송 좀 취하해줘. 응, 의려구죠. 엄마가 집 뺏어가면 우리 준우, 민지는 어떡하라고. 애들은 길바닥에 나앉아도 돼? 참으로 가증스러운 5억 원짜리 눈물이었습니다. 10년간 저를 무시하고 멸시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집이 넘어가게 생기니 아들을 찾고 손주를 방패막이로 내세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10년간 단 한 번도 그들 앞에서 내보이지 않았던 차가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일어나라, 이 천박한 것들아. 제 목소리에 아들과 며느리가 동시에 울음을 멈추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50만 원이 어디 개 이름이냐고 했지. 10년간 내가 너희 집에 얹혀 산 식충이라고 했지. 내 아들 녀석은 그런 어미에게 밥이나 줘라고 했고. 그런데 지금 와서 왜 이래? 이 집이 넘어가면 너희가 길바닥에 나앉는다고? 그럼 10년간 너희 집 창고 방에서 밥이나 하던 늙은 어미는 너희가 50만 원이 아깝다고 내쫓았으면 어디로 갔어야 하지? 길바닥 아니었나? 어머니, 그게 저희가 정말 시끄럽다. 내게 그 가증스러운 눈물 보이지 마라. 50만 원이 아까워서 덜덜 떨던 너희에게 5억 원짜리 집은 너무 과분한 사치였어. 그리고 영훈아, 넌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다. 넌 그저 내 첫 번째 실수일 뿐이다. 앞으로 내게 할 말은 내 변호사 이강석 대표를 통해서만 해라. 다시는 내 앞에 내 그 더러운 얼굴 보이지 마. 저는 그 말을 끝으로 뒤돌아섰습니다. 어머니, 안 돼요. 엄마. 뒤에서 저를 부르는 아들의 절규가 들렸지만 저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고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그날 저녁, 제 칠순잔치가 정확히 이틀 앞으로 다가온 날이었습니다. 둘째 며느리 은서가 어머니,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 드릴게요 라며 맞춰준 수백만 원짜리 최고급 비단 한복을 입어보고 있었습니다. 그 어떤 모란꽃보다 화려하고 기품 있는 한복이었습니다. 그때 제 친구 강석이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정수가 칠순잔치에 들고 갈 선물 내가 하나 보냈다. 방금 막 법원에서 나온 따끈따끈한 1심 판결문이다. 뭐? 벌써 판결이 났다고? 그래, 네가 가진 증거가 너무나 명백했고 수첩에 적힌 10년간의 굴욕이 너무나 처참해서 판사도 더 이상 볼 것 없다고 하더구나. 원고 승. 피고 김영훈, 박지연의 불효 행위가 명백히 인정되므로 10년 전 증여한 아파트의 소유권을 즉시 원고 오정숙에게 반환하라. 어때? 내 칠순 잔치 선물로 이만한 게 없겠지? 저는 창밖으로 펼쳐진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강석이가 보내준 판결문 사진을 가만히 내려다봤습니다. 이틀 뒤 50만 원이 아깝다고 저를 모욕했던 그 며느리와 아들 앞에서 저는 제 70평생 가장 화려하고 가장 통쾌한 선물을 풀게 될 것입니다. 드디어 제 70평생의 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제 칠순 잔치가 열리는 날이자 10년간의 굴욕의 마침표를 찍고 첫 번째 실수에게 법의 심판과 어미의 응징을 동시에 내리는 심판의 날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10년 전 낡은 외투를 걸치고 은행을 찾아가던 초라한 늙은이가 아니었습니다. 50년 지기 친구 강석이와 제 유일한 가족인 둘째 내외 은서와 영민이 그리고 제 남편이 남겨준 막대한 유산이 제 뒤를 든든하게 받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아침 10년간의 쪽방 생활을 청산하고 머물던 호텔 스위트룸에서 창밖으로 떠오르는 장엄한 아침해를 바라보았습니다. 오늘은 제 남은 인생이 저 해처럼 다시 떠오르는 첫날이 될 것이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둘째 며느리 은서가 국내 최고 한복 디자이너와 메이크업 아티스트 팀을 대동하고 제 방으로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오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주인공으로 만들어 드릴게요.
은서는 며칠 전 가봉을 마친 제 한복을 조심스럽게 꺼내 들었습니다. 그것은 대여비 50만 원 따위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장인의 손길로 한 땀 한 땀 수가 놓인 옥빛 비단의 봉황 무늬가 은은하게 새겨진 최고급 맞춤 한복이었습니다. 10년간 며느리와 손주들의 헌옷을 물려받듯 입던 제게 이 한복은 단순한 옷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되찾은 존엄 그 자체였습니다. 곡구나 참고와 제 눈시울이 붉어지자 은서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 오시면 화장 번져요. 오늘은 우시는 날이 아니라 웃으시는 날이에요. 가장 당당하고 가장 통쾌하게요. 저녁 6시 강남 그랜드 호텔의 가장 큰 연회장 그랜드 볼룸, 수백 명의 하객들이 이미 자리를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둘째 내외의 사업 파트너들, 그리고 제가 모르는 수많은 귀빈들, 연회장 입구에는 오정숙 여사 7수년이라는 현수막 대신 오정숙 회장님 제2의 인생을 축하드립니다. 라는 거대한 디지털 현수액이 걸려 있었습니다. 저는 둘째 아들 영민의 팔짱을 끼고 며느리 은서의 부축을 받으며 연회장에 들어섰습니다. 모든 하객의 시선이 제게로 쏠렸고 장내에는 감탄사가 터져나왔습니다. 10년간 밤냄새와 곰팡내에 절어있던 늙은이가 아닌 기품 있고 당당한 회장님의 모습으로 저는 제 인생의 무대 중앙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들을 보았습니다. 연회장 가장 구석, 하객들의 눈에 가장 띄지 않는 테이블에 10년간 저를 개 이름만도 못하게 취급했던 큰아들 영훈과 며느리 지연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상갓집에 온 사람들처럼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며칠 사이 폭삭 늙어버린 며느리는 고개를 들지 못했고 아들 영훈은 초점 잃은 눈으로 허공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왜 이곳에 왔는지 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1심 승소 판결 후 강석이는 그들에게 항소심에서 단 1%의 자비라도 구하고 싶다면 어머니의 칠순 잔치에 와서 석고대죄하는 모습이라도 보여라.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마지막 기회다. 라고 통보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5억 원짜리 아파트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마지막 공포에 이 치욕스러운 자리에 억지로 끌려 나와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잔치는 둘째 아들 영민의 유쾌하고 감동적인 사회로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제 어머니의 칠순을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어머니는 제게 500만 원 쌈짓돈을 쥐어주시며 내 아들은 할 수 있다고 믿어주신 유일한 분이셨습니다. 영민이가 저를 바라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5억 원을 받고도 어미를 밥이나 줘라고 불렀던 저 구석의 첫 번째 실수와는 너무나도 다른 제 진짜 아들이었습니다. 식사가 진행되고 분위기가 무르익었을 무렵 영민이가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이제 제 어머니의 50년 지기 친구이자 저희 집안의 가장 큰 은인, 그리고 제 어머니의 새로운 인생을 함께 열어주실 분을 소개합니다. 법무법인 정의의 이강석 대표 변호사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와 함께 강석이가 50년 전 그 듬직했던 반장의 모습 그대로 당당하게 무대로 올라섰습니다. 구석 테이블에서 아들 영훈과 며느리 지연이 이강석이라는 이름과 변호사라는 직함에 사색이 되어 서로를 쳐다보는 것이 보였습니다. 강석이는 마이크 앞에 서서 하객들에게 90도로 인사를 한 뒤 제 쪽을 바라보며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저 구석의 두 사람을 향해 얼음장처럼 차가운 시선을 던지며 입을 열었습니다. 존경하는 내빈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오정숙 회장님의 50년 지기 친구이자 법률 대리인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장내가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법률 대리인? 하객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강석이는 그 반응을 기다렸다는 듯이 말을 이었습니다. 칠순 잔치는 보통 헌신적인 삶을 축하하는 자리입니다. 제 친구 오정숙 여사 역시 10년 전 5억 원이 넘는 아파트를 큰아들에게 증여하고 지난 10년간 그 집에서 단 한 푼의 대가도 없이 아들 내외와 손주들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강석이는 일부러 큰아들이라는 단어에 힘을 주었습니다.
하객들의 시선이 저 구석의 영훈과 지연에게로 쏠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10년의 헌신에 대한 보답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강석이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바로 오늘 이 칠순 잔치를 위해 제 친구 정숙이는 큰아들 내외에게 한복 대여비 50만 원을 부탁했습니다. 장남의 체면을 세워주기 위한 어미의 마지막 배려였습니다. 구석에서 며느리 지연의 어깨가 경련을 일으키듯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며느리는 5억 원짜리 집을 받고도 10년간 시어머니의 등골을 빼먹고도 그 50만 원이 아깝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50만 원이 어디 개 이름이에요? 누가 요즘 한복 입는다고 애 학원비 낼 돈으로 한복을 빌려 입어요? 라고 세상에 미친 거 아니야? 저런 배은망덕한 장내가 순식간에 술렁거렸습니다. 모든 하객들이 이제 대놓고 영훈과 지연을 손가락질하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 지연은 테이블에 얼굴을 파묻고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강석이는 그들을 향해 마지막 일격을 날렸습니다. 제 친구 정숙이는 자신의 가치가 개 이름만도 못하다는 그 모욕을 듣고 10년 만에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법에 호소했습니다. 10년간의 헌신과 5억 원의 증여가 50만 원의 모욕으로 돌아오는 것이 과연 정당한가? 강석이는 품 안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제가 제 친구 오정숙 회장님께 드리는 칠순 잔치 선물입니다. 어제 자로 서울가정법원에서 날아온 1심 승소 판결문입니다. 와, 장내에서 박수와 환호가 터져 나왔습니다. 법원은 피고 김영훈, 박지연의 명백하고 지속적인 불효 행위를 인정하여 10년 전 증여한 5억 원 아파트의 소유권을 즉시 원고 오정숙 회장님께 반환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 순간 며느리 지연이 안 돼 하는 비명을 지르며 의자에서 쓰러졌고 아들 영훈은 넋이 나간 사람처럼 안 돼 라는 말만 중얼거렸습니다. 하객들은 통쾌하다는 듯이 박수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강석이가 저에게 손짓을 했습니다. 제가 마이크를 이어받을 차례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무대로 걸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쓰러진 며느리와 넋이 나간 아들을 10년간 저를 멸시했던 그 두 사람을 차갑게 내려다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제 칠순 잔치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친구가 말이 길었네요. 장내에 웃음이 터졌습니다. 여러분, 제 며느리가 맞습니다. 50만 원은 개 이름이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그 50만 원이 제게 얼마나 큰 가치가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저는 하객들을 둘러보며 그리고 제 진짜 아들 영민과 은서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남편이 남겨준 막대한 유산을 찾았습니다. 5억짜리 아파트와는 비교도 안 되는 수백억 원의 재산입니다. 하객들이 다시 한번 술렁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합니다. 방금 법원의 판결로 되찾은 저 5억 원짜리 아파트, 그리고 제 남편이 남긴 수백억 원의 유산 전액을 두 곳에 증여하겠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쓰러져 있던 며느리 지연마저도 수백억이라는 말에 고개를 드는 듯 했습니다. 첫째, 제 500만 원 쌈짓돈에도 눈물로 감사하며 100억 원의 투자를 받고도 제 돈이 아니라며 사양했던 저의 진짜 아들 김영민과 며느리 최은서에게 제 재산의 절반을 증여합니다. 영민과 은서가 놀라 저를 바라봤지만 저는 미소로 화답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며느리 지연이 혹시나 하는 눈빛으로 저를 애처롭게 바라봤습니다. 제 친구 이강석 변호사와 함께 오정숙 불효자 응징 및 효행 장려 재단을 설립하여 전액 기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테이블에 엎드려 절망하는 제 첫 번째 실수 영훈을 바라보며 제 10년의 지옥의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너에게는 단 10원도 줄 수 없다. 그것이 50만 원이 아깝다던 내 며느리와 밥이나 줘라고 소리치던 내 놈에게 내가 주는 500억 원짜리 칠순 선물이다. 그 순간 연회장의 모든 조명이 저를 비추었고 하객들의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연회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며느리 지연은 실신한 듯 축 늘어졌고 아들 영훈은 경호원들에게 끌려나가며
어머니,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어머니, 라고 울부짖었지만 그 소리는 하객들의 통쾌한 박수 소리에 완전히 묻혀버렸습니다. 저는 제 옥빛 한복보다 더 환하게 제 70평생 가장 당당하고 자유로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밤 제 칠순잔치는 제 인생에서 가장 통쾌하고 화려한 승리의 축제로 끝났습니다. 50만 원이 아깝다며 저를 모욕했던 큰 며느리 지연은 하객들 앞에서 실신의 구급차에 실려 나갔고 밥이나 줘라며 저를 하대했던 큰아들 영우는 재산은 물론 어미와 형제 그리고 사회적 명예까지 모든 것을 잃고 경호원들에게 끌려나갔습니다. 그들이 사라진 연회장에서 하객들은 마치 독재자가 물러난 광장에서처럼 제게 환호와 박수를 보내주었습니다. 그제야 저는 10년간 저를 짓누르던 거대한 억압에서 완전히 해방되었음을 느꼈습니다. 그 후 며칠간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바쁘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칠순잔치 이후 저는 강석이가 마련해준 호텔 스위트룸을 오정숙 재단 설립준비위원회의 임시사무실로 삼았습니다. 강석이는 50년 만에 만난 친구가 아니라 마치 평생을 함께해온 동지처럼 제 일을 발벗고 도왔습니다. 정수가 재단 이름이 불효자 응징재단이 뭐냐, 너무 살벌하다. 그냥 오정숙 효행 장려 재단으로 가자. 네가 받은 그 상처를 너는 사랑으로 되갚는 거야. 그게 진짜 복수다. 강석이의 진심 어린 조언에 저는 제 낡은 수첩에 가득했던 분노와 증오를 내려놓고 그가 제안한 따뜻한 이름으로 재단의 방향을 정했습니다. 둘째, 아들 영민과 며느리 은서는 수백억 원대 글로벌 계약으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와중에도 매일 저녁 제 사무실로 찾아와 재단 설립 업무를 도왔습니다. 며느리 은서는 특유의 꼼꼼함으로 재단 정관을 살폈고 아들 영민이는 어머니, 저희가 기부금 1호가 될게요. 라며 100억 원을 다시 제게 내밀었습니다. 저는 이 녀석아, 내가 너희에게 투자한 돈을 왜 다시 가져와? 너희는 너희 사업 성공시켜서 이 사회에 더 좋은 일 하는 게 날 돕는 거야. 라며 그 돈을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우리는 10년간의 지옥에서 보상이라도 받듯 웃음꽃을 피우며 서로를 아끼고 보듬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제자리를 찾아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10년간 제 몸을 좀 먹어왔던 화병과 스트레스는 그렇게 쉽게 저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재단 서류를 검토하고 강석이와 전원주택 부지를 보러 다니고 은서와 함께 봉사할 보육원을 알아보며 무리한 일정을 소화하던 어느 날부터인가 제 가슴이 이유 없이 답답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무거운 돌덩이가 가슴을 누르는 것처럼 숨이 찼고 어깨가 결렸습니다. 저는 그저 10년 묵은 체증이 이제야 내려가느라 그런가 보다. 혹은 갑자기 좋은 공기를 쐬고 좋은 음식을 먹으니 몸이 놀랐나 보다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10년간 저를 고통스럽게 했던 그 모욕감에 비하면 이 정도의 육체적 불편함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운명의 그날 칠순잔치가 끝난 지 꼭 2주가 되던 날 새벽이었습니다. 저는 그날도 재단 정관의 마지막 조항을 검토하다가 새벽 3시가 넘어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새벽 5시, 10년간 저를 깨웠던 그 알람 없는 고통이 이번에는 허리나 무릎이 아닌 가슴 한복판에서 저를 깨웠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마치 거대한 바위가 제 가슴을 짓누르는 듯한 통증. 아니, 단순히 아픈 것이 아니라 제 심장을 누군가 소나기에 넣고 그대로 쥐어짜는 듯한 태어나서 처음 느껴보는 극한의 고통이었습니다. 10년간 며느리에게 받았던 그 어떤 모욕적인 말보다도 더 직접적이고 잔인한 고통이었습니다. 흡흡 숨을 쉬려 할수록 가슴은 더 조여왔고 등줄기에서는 11월의 차가운 새벽 공기가 무색하게 식은땀이 비오듯 흘러내렸습니다. 이러다 죽는구나. 죽음의 공포가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억울했습니다. 10년간의 지옥에서 겨우 벗어나 이제 막 내 인생을, 내 행복을 찾으려던 참이었습니다. 내 편이 되어주는 든든한 친구 강석이와 내 진짜 가족인 영민이와
은서의 효도를 이제 겨우 받기 시작했는데 이렇게 허무하게 죽을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젖먹던 힘까지 짜내어 침대 옆 테이블에 놓인 스마트폰을 향해 팔을 뻗었습니다. 열조구를 눌러야 한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오직 한 사람, 제 둘째 며느리 은서의 얼굴만이 떠올랐습니다. 단축번호 1번. 저는 마지막 힘을 다해 1번 버튼을 길게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 이 새벽에 웬일이세요? 어머니, 왜 대답이 없으세요? 어머니, 수화기 너머로 며느리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은서, 야, 나 좀, 이라는 말만 내뱉고는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쳐버렸습니다. 그리고 제 의식은 깊은 어둠 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회장님 눈 떠보세요. 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고함 소리에 잠시 눈을 떴을 때 저는 호텔 방이 아닌 하얀 천장과 환한 불빛이 저를 쏘아보는 병원 응급실 침대 위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손을 꼭 잡고 울고 있는 영민이와 은서가 보였습니다. 어머니, 급성 심근경색이래요. 혈관이 막혔대요. 지금 당장 수술하셔야 한대요. 며느리 은서는 이미 울어서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엄마, 우리 엄마 어디 있어? 엄마. 응급실 문을 거칠게 밀치고 며칠 사이에 몰골이 말이 아니게 초라해진 큰아들 영훈과 며느리 지연이 뛰어 들어왔습니다. 칠순 잔치 이후 그들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준비하는 중이었고 강석이는 그들이 항소장을 제출하기도 전에 아파트에 즉각적인 가압류를 걸어버린 상태였습니다. 그들은 재산은 물론 사회적 평판까지 모든 것을 잃고 나락으로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그런 그들이 제 침대 앞으로 달려오더니 약속이라도 한 듯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죽지 마. 엄마 내가 잘못했어. 내가 다 잘못했어. 영훈이가 제 침대 다리를 붙잡고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며느리 지연 역시 실신했던 그날의 연기는 온데간데 없이 진심으로 공포에 질린 듯한 얼굴로 제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항소 같은 거 할 리가 없잖아요. 저희 그냥 그 집에서 나갈게요. 제발 저희 용서해 주세요. 어머니가 이렇게 돌아가시면 저희는 불효자로 낙인 찍혀서 평생.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지금 내가 죽을까봐 두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1심에서 불효로 패소한 마당에 시어머니가 그 충격으로 돌아가시기라도 한다면 항소심은커녕 평생 어미를 죽인 불효자라는 낙인을 달고 살아야 한다는 그 마지막 계산이 그들을 이 절박한 연기 무대로 이끈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제 생명 앞에서도 손익을 따지고 있었습니다. 나가, 당장 나가. 제가 힘겹게 입을 열자 영훈과 지연이 화들짝 놀라 저를 바라봤습니다. 네, 엄마, 저 버러지 같은 것들 당장 내 눈앞에서 치워. 제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와 경멸은 응급실의 모든 공기를 얼려버릴 만큼 차가웠습니다. 그때 며느리 은서가 조용히 일어나 울음을 그치고 그 두 사람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아주버님, 형님, 어머니 수술 들어가셔야 합니다.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변호사님 통해서 연락하세요. 그리고 영훈은 마지막까지 엄마라고 외쳤지만 영민이와 병원 보안 요원들에게 끌려 나가야 했습니다. 마지막까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저를 이용하려던 가증스러운 얼굴이 사라지고 제 곁에는 오직 저의 안위만을 걱정하며 눈물 흘리는 제 진짜 아들 영민이와 은서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수술실로 들어가는 이동 침대에 누워 제 손을 꼭 잡고 함께 뛰는 은서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저희가 있어요. 재단도 재산도 다 필요 없어요. 어머니만 살아 돌아오세요. 네, 저는 수술실의 환한 조명을 바라보며 이것이 제 인생의 마지막 시험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남편이 남긴 금고가 저에게 부와 명예를 시험하게 했다면 이 심근경색은 제게 진짜 가족과 가짜 가족을 완벽하게 가려내는 마지막 시험대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시험을 완벽하게 통과했습니다. 제 의식이 다시 돌아왔을 때 제 코를 찌르던 것은 지독한 병원 소독약 냄새였습니다. 눈을 뜨자 수술실의 차가운 조명이 아닌 1인 특실 병동의 따뜻하고 은은한 간접 조명이 저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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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이 드세요? 의사 선생님, 여기 좀 봐주세요. 제 손을 꼭 잡은 채 침대 옆간이에 자에서 웅크리고 잠들어 있던 며느리 은서가 화들짝 놀라 일어났습니다. 며칠간 잠을 한숨도 못 잔 듯 화장품 회사 대표라던 그 고운 얼굴은 푸석해져 있었고 제 손을 잡은 그녀의 손은 간병으로 인해 거칠어져 있었습니다. 그 거칠어진 손길이 10년간 며느리 지연이 제게 내밀던 그 어떤 비싼 선물보다도 그 어떤 가식적인 말보다도 따뜻하게 제 심장을 울렸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정말 천운이 따랐습니다. 조금만 늦었어도 위험했습니다. 담당 의사의 말에 아들 영민과 며느리 은서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서로를 부둥켜 안고 아이처럼 울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제가 살았다는 것을, 이 지옥에서 저를 건져준 것이 남편의 돈이 아니라 이 두 아이의 진심 어린 사랑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산소 마스크 너머로 겨우 목소리를 내었습니다. 은서야, 영민아, 고맙다. 나 살려줘서. 제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 15일 동안 둘째 내외는 단 하루도 제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영민이는 회사의 중요한 계약건들을 모두 미루고 병실 바닥에서 쪽잠을 잤고, 며느리 은서는 간병인을 두겠다는 제 만류에도 불구하고 어머니, 제가 제 손으로 어머니 밥 한 끼 약 한 번 챙겨드리고 싶어요. 10년간 형님이 누렸던 그 기회를 이제라도 제가 갖고 싶어요. 라며 제 모든 수발을 직접 들었습니다. 5억 원짜리 집을 받고도 밥이나 줘오라고 소리치던 큰아들과 100억 원을 받고도 어머니만 살아 돌아오시면 된다며 제 대소변까지 받아내는 둘째 며느리. 신은 제게 급성 심근경색이라는 마지막 시련을 통해 진짜 옥석을 완벽하게 가려낼 기회를 주신 것이었습니다. 물론 그 가짜들도 마지막 발악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가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진 다음 날, 큰아들 영훈과 며느리 지연이 또다시 병실을 급습했습니다. 이번에는 과일 바구니도 꽃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제 침대 앞에 털썩 무릎을 꿇고는 약속이라도 한 듯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항소심 저희가 취하할게요. 아니, 이미 취하했어요. 제발 저희를 용서해 주세요. 저희가 어머니 돌아가시라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며느리 지연은 땅바닥에 머리를 찍으며 빌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다 잘못했어요. 50만 원, 아니 500만 원이라도 저희가 당장 제발, 어머니가 이렇게 쓰러지셨다는 소문이 다 나서 영훈 씨 회사에서도 쫓겨나게 생겼어요. 어미를 죽일 뻔한 불효자라고, 어머니 제발 저희가 아니라고, 저희 용서했다고 말 한마디만 해주세요. 네? 그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제 건강이나 안위가 아닌 자신들의 사회적 체면과 직장, 그리고 불효자 낙인만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링거를 꽂은 손으로 조용히 침대 옆에 호출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저들을 경멸의 눈빛으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너희의 그 가증스러운 연기는 내 칠순 잔치에서 이미 끝났다. 너희가 걱정하는 건 내 목숨이 아니라 너희의 낙인뿐이구나. 너희는 내 장례식장에도 올 자격이 없다. 당장 꺼져. 보안 요원들이 달려와 두 사람을 끌어냈습니다. 그들은 마지막까지 엄마라고 절규했지만 그 소리는 제 심전도 모니터의 규칙적인 기계음보다도 차갑게 제 옆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일이 있고 며칠 뒤 제 몸이 어느 정도 회복되었을 때 50년 지기 친구 강석이가 병실을 찾아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1심 판결문보다 더 두꺼운 서류가 들려 있었습니다. 정수가 몸은 좀 어떠냐? 밥은 먹을만하고? 덕분에 이강석 변호사님이 지켜주는데 내가 이대로 죽을 수 있나? 제 농담에 강석이가 껄껄 웃었습니다. 그는 가져온 서류를 제게 내밀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에서 온 최종 판결문이다.
그 녀석들이 항소를 취하했으니 1심 승소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제 그 5억 원짜리 아파트, 아니 10년 전 너의 그 지옥은 법적으로도 완벽하게 너의 것이 되었다. 강석이는 사과를 깎으며 덤덤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녀석들 소식도 들었다. 내 큰아들 김영훈, 회사에서 결국 권고사직 처리됐더구나. 비윤리적 행위로 인한 회사 명예 실추, 당연한 결과지. 그리고 며느리 박지연은 칠순 잔치날 실신하고 너 쓰러졌다는 소식 듣고 완전히 무너져서 지금 신경쇠약으로 병원 신세지고 있단다. 서로 병원 침대에 누워서도 다 너 때문이야. 네가 50만 원만 냈어도 하면서 아직도 서로를 탓하며 싸우고 있더구나.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통쾌함보다는 씁쓸함이 밀려왔습니다. 제 첫 번째 실수는 결국 그들의 탐욕과 오만함으로 스스로를 파멸시켰습니다. 50만 원이 아까워 5억 원을 잃었고 5억 원을 잃고 나니 500억 원의 재산마저 놓쳤으며 그 모든 것을 잃고 나니 서로를 탓하며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완벽한 인과응보였습니다. 강서가 그 아파트 당장 팔아줘. 단 1초도 그 집에 다시 들어가고 싶지 않아. 그리고 그 돈은 전부 우리 재단 설립 기금으로 넣어줘. 그래 정수가, 그게 네가 그 지옥에서 완전히 걸어 나오는 방법이다. 한 달 뒤 저는 기적처럼 건강을 회복하고 병원에서 퇴원했습니다. 제가 퇴원한 날 저는 10년간 살았던 그 아파트가 아닌 영민이와 은서가 미리 마련해둔 경기도 외곽의 아담한 전원주택으로 향했습니다. 작은 정원이 딸린 햇살이 온종일 들어오는 따뜻한 집이었습니다. 10년간 창고방에서 곰팡내와 밤냄새에 절어 살던 제게 흙냄새와 꽃향기가 가득한 이 집은 천국과도 같았습니다. 어머니 여기서 저희랑 오래오래 행복하게만 사세요. 저는 그곳에서 제2의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50년 지기 친구 강석이는 이제 재단의 법률 고문이자 제 가장 친한 말벗이 되어 주말마다 저를 찾아와 함께 정원을 가꾸었습니다. 둘째 아들 영민과 며느리 은서의 사업은 정직한 효심이 소문나면서 날개를 달았고 그들은 오정숙 효행 장려재단의 1호이자 최고의 기부자가 되었습니다. 재단은 설립 첫 해 저처럼 자식에게 버림받은 노인들을 위한 법률 지원 사업과 어려운 환경에서도 부모에게 효도하는 청년들을 위한 김진철 오정숙 장학금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가끔 제 정원에 앉아 10년 전 5억 원을 아들에게 넘겨주던 저를 떠올립니다. 어리석었고 미련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시간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10년간의 그 지옥 같은 헌신이 제게 50만 원의 가치도 없다고 모욕당했던 그 모멸의 순간이 제게 진짜 가족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5억 원짜리 아파트는 제 감옥이었고 50만 원짜리 한복은 그 감옥을 부수고 나올 열쇠였습니다. 제 남은 인생은 더 이상 자식을 위한 헌신이 아닌 저 오정숙 자신을 위한, 그리고 저처럼 아파했던 세상의 모든 어머니들을 위한 삶이 될 것입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제 70평생의 길고 험난했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그리고 고생 많았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그 따뜻한 댓글 하나가 제 남은 인생에 아주 큰 위로와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